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만 해도 이제 2학기 때는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진도를 어떻게 잡았냐면 조선시대를 좀 먼저 끝내자. 끝을 내고 일제시대를 들어가면 좀 공부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진도를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하면 하고 병자호란을 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면 등교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격 수업 시간대에 다시 조선시대를 하고 등교 수업 시간대는 근현대 사인 일제시대를 나가고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랑 같이 원격 때 남은 조선시대의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한 4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이제 조선시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학기 여러분 열심히 잘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방학 쉬고 돌아와서 아직 몸이 좀 학교 생활을 하는 개학 생활 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되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원래 너무 당연한 일이죠. 발동 걸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시험 볼 때쯤 되면 발동 걸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1학기 때처럼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무엇을 할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어디 하냐면요. 조선시대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크게 전기 후기로 나눠요. 전기 후기로 나누는 큰 사건은요. 바로 큰 전쟁, 두 차례의 큰 전쟁인 외란과 호란입니다. 외란도 좀 길었고요. 호란도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전쟁이 끝났지만 끝나고 나서 개혁가 되었고 굉장히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후기는요. 좀 많이 성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전기는요, 또 15세기, 16세기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5세기, 16세기를 좀 나누는 이유는요. 15세기는 처음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사람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체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체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그 시기였고요. 16세기가 되면 뭔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뭔가 조금 뭔가 변화가 있어요. 좀 부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뭔가 모순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5세기에 만들었던 제도들이 16세기가 되면 좀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꽝 때려 맞으니까 이 흔들흔들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기는요, 17, 18세기하고 19세기를 좀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17, 18세기 때 주로 많이 했던 부분들은요, 전쟁이 끝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어떻게 좀 민생 안정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이제 청나라로부터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변화는요, 굉장히 큽니다. 이걸 같은 조선시대라고 해도 돼? 일 정도로 조선 전기랑 후기는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은 전기 후기를 좀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징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리고 19세기로 가면은 여러분이 이미 좀 배웠는데요. 이제 세도정치 시기의 모순들. 그러니까 좀 발전이 있었는데 걔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19세기의 그 모순들을 이후에 어떻게 개혁하는지가 저희가 이미 좀 배웠다. 근현대사 시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연결도 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배운 거를 요 끝에서 제가 연결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가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전기 후기로 나누고 15, 16, 그다음에 17, 18, 19 이렇게 4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보통 4칸으로 아니면 이제 전기 후기로 설명할 때는 2칸으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때 칸으로 이렇게 칸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니까 사람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더 가까운 쪽에다가 쓰지만 걸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항상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 물론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가 잘 되게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좀 나눠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정치를 저희가 우선 쫙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죠? 처음에 이성계 때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세도 정치까지 쫙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다 배웠습니다. 붕당 정치 전개되고요. 뭐 사화도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쭉 다 배웠다. 그래서 정치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저희가 이번 이제 시간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잊어버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잊어버렸어도 제가 다시 기억 되살려 드릴 거니까요. 이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부터 하는 수업은 정치 부분은 빼고 경제, 사회, 문화 부분 이 세 가지 수업을 할 거고요. 문화 부분은 이번 교과서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처리하려고 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등장하는 게 조선 후기의 경제,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조선시대 마지막 남은 챕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변화예요. 어떻게 변했느냐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했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했나,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했나. 자,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원래 이렇게 짧게 처리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요, 조선시대가 엄청난 챕터였어요. 굉장히 긴 챕터인데 이게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변했나. 자, 여기 17, 18세기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는 책에 나오는데요. 원래 뭐가 변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은요, 원래 어땠는지까지 같이 수업을 합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제가 학습지를 통해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안 들으시면요, 나중에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이 내용이. 다른 어떤 개설서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어려운 내용인데, 경제가 원래 어려운데 책에는 없고, 그러나 제가 설명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여기 앞에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왜 변화했는지가 이해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조선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예전에 전근대 시대에는요, 세금을 나라에서 이제 걷는 거를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처럼 걷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아시아의 정근대 사회에서는 일단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토지가 재산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재산세처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에 걷는 세금을 여기 전세라고 합니다. 제가 토지세라고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걸 걷는데 이 공납은요, 뭐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촌지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생선을 걷고, 또 뭐 인삼이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인삼을 걷고, 그리고 또 뭐 어디 이제 뭐 대나무가 많이 사는 지역에 뭐 살면 대나무를 걷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걷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금처럼 걷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역이라는 건데, 자, 이 역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력을 실제로 내 몸이 가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남자들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이, 양인 남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가서 몸으로 때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로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는 토목공사, 뭐 성곽도 지어야 되고, 뭐 궁궐도 짓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토목공사의 동원이 되는 거를 이제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이제 걷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하나씩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세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는요, 여러분 이제 거의 건국 초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과전법은요, 바로 세금을 걷는 방법이죠. 제가 그 세금을 어떻게 걷는 거냐, 땅을 준다라는 거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 땅은 주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주인 걸 뺏어서 나라에서 땅을 주겠습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세금을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거다. 이렇게 되게 여러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전법에 따라서 관리들에게 그 지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누구한테 걷습니까? 땅 주인들한테 걷는 거예요. 자, 그 땅 주인은요, 지주일 수도 있어요. 뭐 양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농민일 수도 있죠.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도 있으니까. 뭐 누구든 간에 이제 땅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 게 바로 이 과전법에 의한 거죠. 이해가 이제 되시죠? 자, 이거는요, 보통 세율이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세금은요, 임대료가 아니에요. 이건 세금이라서 토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전라도는 그 평야가 많잖아요. 되게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은 논인데 좀 기름지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되는 땅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다 똑같이 걷으면 안 되니까 가서 조사를 해보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또는 뭐 그 해에 어느 지역은 날씨가 좋아갖고 이제 풍년이 들었지만 어떤 지역은 또 가물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날씨, 뭐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보고 실제로 관리들이 가서 보고 아, 여기가 좀 어느 정도 잘 지어졌어, 농사가. 그러면 최대 세율을 적용하고 아, 이번에 농사 잘 안 됐어. 그러면 최소 세율을 적용하고 이 이제 세율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10분의 1이고 정말 잘 지어졌다. 이 땅이 정말 비옥하고 정말 잘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최대로 내는 세금은 1결당,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쓸까요? 1결당 최대가 한 30두 정도 됐어요. 1결하면은 저희 한 3,00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운동장 정도보다 조금 넓거나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결당 30두가 최대 세율이었죠. 이게 이제 처음에 정해진 거예요. 과전법으로. 그런데 이 세금 어떻게 걷냐면은 이거 이제 책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이제 쌀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쌀을 다 이제 관청에다 걷어서 이거 서울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100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강가나 해안가에 이 쌀을 걷는 그런 곳이 있어요. 세금을 걷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배에 다 실어가지고 한양으로 운반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조운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인데요. 조운 제도를 통해서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가 있어요. 100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걷어오는데 두 군데를 안 걷어왔어요. 세금은 걷는데 그 운반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요거를 인류 지역 함경도 하고 평안도 걷지는 않았다. 아니, 걷긴 걷었는데 옮겨오지를 않았다. 즉 함경도는 군사비로 지출이 많이 나가는 곳이에요. 서울로 가져왔다가 다시 거기다 갖다 주려면 너무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걷는 걸 그 지역에서 써라. 군비 지출이 크니까. 함경도는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접대하느라고 돈이 막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니네가 걷어서 니네가 써라. 이걸 인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즉 한 10분의 1 세율을 내는데 그게 한 최대는 30두 정도. 그리고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운반해서 서울로 가져오고 그리고 익류지역이 있다. 이게 조선시대의 어떤 전세를 걷는 기본적인 그 패턴입니다. 골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금씩 수정을 해요. 이 세종 때 한번 수정을 하는데, 자, 이 세종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공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세종 때는 이게 이제 공법을 시행할 건지를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세종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민본주의 그거에 이제 저희가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공법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요, 관리가 자기가 이제 수조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관리가 직접 조사를 하러 다녀요. 오늘 풍년이 들었나 흉년이 들었나 땅이 잘 됐나 안 됐나. 그럼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러 가면 착한 사람도 물론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분명히 흉년이 들었고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최대 세율 빵 적용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관리가 국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 이 한 거는 뭐냐면 나라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법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 올해 흉년이 들었는지 아닌지
이 지역은 흉년이 들었고 이 지역은 풍년이 들었는지 이거를 나라에서 정해서 딱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공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거냐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땅에 요거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풍흉의 정도. 저는 밭전자니까 토지의 비옥도 이해할 수 있죠. 연은 이제 그 해에 풍흉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9등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풍흉의 정도. 이게 이제 뭐 상년이 있고 뭐 중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개가 나와요. 다 조합을 해보면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풍년이 들었을 때 최대 얼마를 걷냐가 나오죠.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걷는 게 최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토지마다 최하 4, 최고가 20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종 때 만든 공법입니다. 요거 이제 여론조사를 붙이거든요. 네, 찬성 반대. 그래서 찬성이 많았어요. 근데 반대 꽤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대한 사람들을 또 잘 이제 설득도 하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제도 보완도 하고 이런 거를 다 들어가면서 했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게 뭔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자세히 설명을 이제 안 했는데 이게 일단 세종의 공법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세금은 줄어든 건가요? 줄어든 거죠. 이거 농민들한테 좋았던 내용이었어요. 예, 이해되시죠? 자, 최대 30도에서 최대 20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제도가 좋으면은 뭐합니까?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를 관리가 맨날 나가서 조사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죠. 실제로는 좀 어려웠어요. 이걸 계속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점점점 흉년이 들 때가 많고 특히 임진왜란 호란을 거치면서 국토가 전체적으로 황폐화되면서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16세기가 되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그냥 최저로 가자. 뭐 이렇게 딱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모두 다 최저 세율을 내버리면 그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전분 그다음에 염분 구등법이 네, 이게 어려웠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국토가 그래서 네, 최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 최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관행으로 합니다. 관행으로. 그냥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아휴 힘드니까 그냥 4도만 내. 아휴 한 6도 정도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행으로. 예, 그래서 요게 1결당 4도에서 6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줄었어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으니까요.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운영하기도 어렵고. 요거를 법으로 법제화한 게 이제 요 양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자, 요거를 법으로 딱 이제 정한 거예요. 이거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뭐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요거를 법제화 시켜서 그냥 이제부터는 전세는 토지 1결당 4도에서 6도 사이에서 내자. 이렇게 정한 거를 우리가 영정법이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는 겁니다. 교과서에 넣어갈 거예요. 자, 이 영정법을 실시하는 부분은 인조대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확정한 거다. 그래서 풍흉의
관계없이 결당 것으로 하자. 이게 이제 그 영정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 영정법은요, 이렇게 이제 물론 뭐 관행이 이렇게 걷고 있었지만 사실 지주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걷기로 확정했으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최저세율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유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주들한테 좋아요. 지주들의 세금 부담이 좀 적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주들이요, 좀 착한 지주들도 있었겠지만 못된 지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소작농들한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주하고 소작농이란 단어는요, 계속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소작농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기 땅에서 농사를 보통은 짓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땅 주인이 있고, 이 땅 주인은 너무 땅이 많아서 지주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땅을 빌려줘요. 빌려줘서 이제 그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농민인데 자기 땅이 없는 거죠. 남의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주고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지주들한테. 이거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지주들이 자신들이 내야 될 세금들을 각종 명목으로 소작인들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농민들 중에 이 소작인들은 각종 부가세, 뭐 여러 가지 돈이, 부가적인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농민들이 내도록 해서 이제 전가가 되는, 이게 이 부가세가 좀 올라가면서 이 영정법은 사실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라는,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어쨌든 최저세율로 적용해 준 거기 때문에 좋아진 거는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의 부담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이 없는 농민이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겠죠. 물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이 자영농들한테는 도움이 된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정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이제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은 좀 모순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여기는 제가 나머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전세를 제가 좀 정리했어요. 책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만 이 앞을 이해해야 이 뒤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부터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공납을 보겠습니다. 공납은 특산물을 걷는 제도라고 했죠. 자, 일단 공납이라는 거는 부과를 하는데 기준이 집집마다예요. 호 단위라고요. 호. 이게 호 단위. 다시 말하면 집집마다 낸다. 자, 그러면 이거는 땅을 많이 가졌거나 땅을 적게 가졌거나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공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낸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기준이 집집마다다. 자, 무엇을 부과하느냐? 특산물이죠. 그 지역의 특산물, 뭐 토산물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이제 현물 그대로, 뭐 생선을 내야 되면 생선, 인삼을 내야 되면 인삼, 이렇게 대나무를 내야 되면 대나무, 이렇게 현물을 그대로 내는 게 바로 공납이었습니다. 요 그림으로 좀 이제 그려드릴게요. 자, 국가가 각 군현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동네 마을마다 뭐를 내라 하고 부과를 합니다. 네, 자, 해안가 마을에는 생선 몇 마리 집집마다, 그다음에 인삼 얼마씩, 몇 근씩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현에서 이거를 이제 집으로 부과를 하겠죠. 이 호로.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산물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특산물을 이렇게 군현에다가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진상을 하죠. 네. 특산물.
자, 요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부과 기준은 집집마다이고 특산물, 현물로 내야 된다. 요게 공납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폐단이 발생한다. 어떤 폐단이 발생하냐면 방납의 폐단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림을 좀 먼저 그려드릴게요. 자, 국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군과 현 지역에 뭐를 내라 라고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집집마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요. 어느 지역에서 뭐가 나는지 조사를 잘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대충 부과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어촌이에요. 어촌인데 생선을 진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인삼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산에서 인삼 나는 지역에서 사는데 그 사람한테는 생선을 진상하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 항의를 해도 말이 안 통해야 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대행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우리 여기가 인삼밖에 안 나는데 생선을 내라고 했네.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인삼을 좀 줄 테니까 저희 생선 좀 사다 주게. 그래서 어떤 대행하는 이제 업자들한테 생선을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행하는 업자들이 착해요? 못됐어요? 네,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생선 한 마리랑 인삼 하나랑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 비싼 값을 불러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자, 방납은요,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방납업자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방납업자가 중간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얘한테 대가를 치르고 뭐든 간에 뭐 돈이든 뭐 현물이든 간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신해서 특산물을 부에다가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결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올바른 된 시장 같으면 사또 같으면 이 방납업자가 여기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막고 너 제대로 해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이제 좀 막 썩어가니까요. 부정부패 비리가 많이 생기니까 이 방납업자한테 야야 우리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엄청 땡겨 먹고 거기서 이윤을 나랑 좀 나눠 먹자 이렇게 관리들이랑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행을 하는데 이 관리들하고 결탁을 하면서 농민들이 부담이 엄청 커진 게 이게 엄청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납의 폐단 같은 경우가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해진 문제점이었다. 힘든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6세기에 굉장히 좀 팽배했었어요. 이 방납의 폐단들이요. 방납업자들도 엄청 늘어나서요. 떼돈을 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생각들은 하게 됩니다. 이제 조정에서요, 나라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았던 조광조라는 사람도 방납의 폐단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걷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이거 쌀로 걷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얘네들이 뭐 이렇게 세니까요. 어떻게 해결을 뿌리 뽑는 거 어려워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뿌리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광해군이고요. 광해군 때 저희가 대동법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언급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해군이 나올 때마다 대동법이 나왔는데 자, 이 대동법이라는 거는 이제 광해군 때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착되는 데까지는 100년이나 걸립니다. 시작을 광해군 때 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밖에 못해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주들, 양반들이 싫어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박람업자들도 싫어하겠죠, 당연히. 자,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내용 이해하셨죠? 부과 기준이 집집마다였고 호단이었고 현물로 내는 거였다. 요게 바뀌는 거예요. 자,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 토지로 바뀝니다. 즉 이제는 토산물을 따로 내지 않고 특산물을 내지 않고 토지가 많은 사람이 토지 1결당 12두씩을 내기로 한다. 이게 대동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자, 이게 1결당 12두. 12두 세죠. 저거 4두에서 6두인데 12두니까요. 그리고 부과 내용이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토지에서 나오는 걸 내면 돼요, 이제. 그래서 현물이 아니라 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뭐 쌀 외에도 이제 삼배, 무명, 동전 이런 게 이제 화폐를 대신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것들로 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토지에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쌀로 내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거죠. 자, 현물로 내던 게 쌀로 바뀌었고요. 집집마다 내던 게 토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현물을 안 걷어온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라에서 필요합니다. 수라상에도 올려야죠. 이거 뭐 현물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물들을 어디서 융통해 오겠습니까? 그동안 공납을 걷어갖고 해결했던 이 토산물들, 특산물들은 어떻게 구해오냐면요. 나라에서 정식 허가를 내준 상인들에게 너 가서 생선 얼마 사와. 뭐 인삼 얼마 사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허가해준 상인이 등장하는데 이 상인은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공인들이 시장을 가가지고요, 이제 이 물건들을 사오는데요.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무시하죠. 공인들 한번 등장하면 싹 쓸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엄청 활발해지는 거예요. 시장에다 물건 팔아야 돼요. 이제 토산물들, 특산물들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민들은요, 자기 특산물, 인삼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인삼을 시장에다 팔아야 돼.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대동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농민들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토지에서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공인의 등장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팔려고 한다. 요거를 상품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요 단어 어렵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올 건데요. 자, 요거 제가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요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고요.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를 한 단어로 설명해라 그러면 바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예요. 시장이 발달한다. 시장으로 물건을 가서 팔고 거기서 이게 굉장히 유통이 된다라는 거는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이 발달하는 거는요. 우리 조선 후기는요.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언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요 좀 특징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보세요. 요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요게 교과서에서도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제가 쓰는데요. 자, 이 공납이라는 거는 원래 공납이었죠. 특산물을 걷는 건데 이게 마치 토지세처럼, 전세처럼 걷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결당 12두, 쌀로 걷고 마치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공납이 전세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납이 전세화되었다. 이런 표현이 이게 책에도 스쳐 지나가면서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아주 옛날식인 거예요. 이거 현물 직접 걷는 거 하고 보관도 어렵지 않습니까? 생선 막 걷어갖고 오는 거는 요거는 시장에서 해결하고 실제로 걷기는 전세처럼 걷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한 단어를 더 쓰면
조세가 급납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요거 조금 헷갈리고 책에서 등장하지 않아서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데 쌀이나 이 포나 동전은요 화폐를 대신해서 쓰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세가 화폐 같은 걸로 내는 걸로 바뀌었다. 특산물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조세의 급납화는요 법제화되는 거는 이후 가보개혁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의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공납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즉 저희 교과서의 키워드는 영정법, 대동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폐단으로 가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을 볼게요. 역은요, 대표적인 게 군역이죠. 그리고 또는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요. 역은 부과 대상이요. 부과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16세 이상, 60세 미만, 양인, 남자야. 그러니까 나이 조건도 있고요. 16세에서 60세 미만 나이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인이 들어가는 거죠. 양인.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가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노비들은 군대를 갑니까? 네, 안 갑니다. 노비들. 그 다음에 여자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으면 가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실제로 양반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면제가 되거든요. 이제 학생이면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면 면제가 되고 또 상인들이 가지 않고 뭐 등등등 이제 면제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는 농민들이 이제 군역의 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역은 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모두가 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생각하면 헷갈리는데, 자, 군역은요 바로 군대를 가는 거지만 군대를 가지 않고 공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역은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역을 제가 부담을 하는 거고 주로 농한기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군대를 갈 때도요. 이제 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조 비용을 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가서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일단 이제 몸으로 가서 때우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요 실제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 한 200년간은 좀 평화로웠다. 큰 전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토목공사 하는 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대로는 잘 안 가고 군역이 요역화된다. 이렇게 이제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토목공사하거나 가서 이제 일을 해주는 데로 많이 가는데 사실 힘들죠. 이제 농사 1년 내내 짓고 힘들었는데 농한기에 또 가서 일하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뭐 그렇게 평화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편법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느냐? 좀 이렇게 이제 가면은요. 네. 대립. 네,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신 가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나 대신 좀 갔다 와. 그럼 돈 필요한 사람은 몸으로라도 내가 떼와야겠다 생각하고 대신 가는 게 대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군수포라고 해가지고 포를 좀 주고 돈을 좀 주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이제 관리들한테 나 좀 빼주세요. 내가 돈 좀 드릴게요. 이렇게 주로 포를 많이 냈는데 요거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데 보통 포로 지불합니다. 포를 내고 빠져나간 거죠. 요거는 불법입니다. 이 대립이랑 방군수포는 둘 다 불법이에요. 실제로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또는 요역에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횡행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냥 돈으로 걷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법화합니다. 합법화예요. 그래서 요걸 합법화한 게 군적수포제라고 합니다. 자, 이 군적수포제 어려운 단어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쓰진 않았어요. 네, 방군수포는 불법, 군적수포는 합법. 요게 이제 1년에 2필씩을 내는 걸로 군대를 빼주는 거죠. 예, 면제해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만연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부담되는 거예요. 군포, 이게 비단 한 필이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이걸 매년 2필씩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돈으로 걷다 보니까 걷는 사람 있죠. 관리들이 불법을 많이 저질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 불법의 내용을 좀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얘네들이 부정을 저지릅니다. 이 부정을 저질러요. 부정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저지르냐? 군포를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가면 옆집 사람이 대신 내는 거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 대신 내게 하는 거 족증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갓난애기한테 내게 하는 거 황고첨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아주 갓난애기. 그 다음에 죽었는데도 군적에서 빼지 않고 계속 내게 부담하는 걸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세도정치할 때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런 단어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등장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인징, 족징, 황고첨정, 백골징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면서 많이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문제화돼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군역을 부담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남자로 태어난 게 뭔죄냐 이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군역을 부담하는, 이거 이제 양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제도를 개선해야 되냐는 거는요,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많은 주장들이 제기가 됐어요. 제가 학습지 뒷면에 그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는지를 제가 넣어드렸고, 요거는 좀 교과서 외의 자료들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호포론입니다. 즉 여러분들 호포제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호포론이 등장하는데, 호포론은 뭐냐면, 아니 군대 그 면제받았던 사람들 있잖냐, 양반들, 그 사람들한테도 다 걷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토지 수대로 걷자. 이거 대동법 하듯이 토지 많은 사람한테 군포 많이 걷자. 이제는 몸으로 가서 떼우는 게 아닌데 굳이 누가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돈 많은 사람한테 거두면 되지 않냐 라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결포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요, 누가 반대합니까? 기득권이 반대를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겠습니까? 양반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거는, 그러면 좀 줄여주자. 그냥 2필을 좀 1필로 줄이자. 이게 균역법이에요. 균역론인데, 이 세 번째가 채택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하게 되고, 균역법. 자, 이 균역법을 실시한 사람은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이란 단어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필을 1필로 깎아주는 거다,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군포를요, 원래 2필을 걷고 있었죠? 요거를 1필로, 네, 1년에 이렇게 이제 줄이는 거를 말하는 거죠.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부담이 좀 적어진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줄이면 참 좋겠죠. 인기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금을 걷는 이유는 나라에서 그 정도의 돈을 써야 될,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할 돈들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떻게든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정 보완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정 보완책들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름이 어려워서. 자, 일단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결작의 형태로 1년에 2두씩을 내라. 일단 재정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선무군관포를 내게 합니다. 1년에 1필씩. 누구한테? 자, 요거는 지주들한테, 요거는 부유층, 좀 돈 많이 생긴 사람들이 이때 좀 생겨요. 그래서 좀 돈이 많아진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칭호 하나 주고 넌 선무 공간이야. 그러니까 명예로운 거야. 1년에 한 표씩 내.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장세, 선박세, 염세. 다 바다에서 걷는 거죠? 네, 어장, 고기 잡는 곳, 선박, 배, 고기 잡는 배, 염세, 소금. 여기다 내. 여기가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데요. 이거 갖고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좀 걷어서 이 재정을 보완하겠다라는 게 균역법의 취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1년에 2필에서 합법화돼서 2필에서 1년에 한 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재정을 보완하는 게 결작, 선무금관포, 어장세, 선박세, 염세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좀 궁금하시죠? 그럼 군대는 누가 가니? 이런 게 좀 궁금하시죠? 이때가 되면 저희가 약간 모병제처럼 훈련도감이나 이런 데는 직업군인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돈으로 실제로 군인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균역법으로 가게 되는데, 자, 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세 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는 것이 여기에 일단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아는 거죠. 제가 변화가 키워드라 했는데요. 이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농민의 부담을 좀 약화시켜 주려고, 낮춰 주려고 한 것들이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조금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뭔가 모순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게 이 수치제도의 개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좀 위에다 적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19세기입니다.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무너지느냐? 바로 삼정의 문란 기억나십니까? 삼정의 문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시켜 드릴게요. 자, 얘랑 얘는 전세처럼 운영이 되죠. 지금 공납이 전세화돼서 요거를 다 전정이라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1번. 전정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전정이 문란해진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삼정에. 어떤 식으로요? 지주들이 소작인한테 뭘 한다? 전가한다. 세금을 전가한다. 이게 이들의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정의 문란이죠. 네. 군정의 문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까 썼던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진포. 이게 아주 심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걔는 이제 환곡이에요. 환곡은 여기서 이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요 환곡까지 해서 세계가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이 되어서 세도 정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농민들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를 개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2단원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단원의 앞부분에서 여기를 배웠고 요거를 다시 연결을 시키면 자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합니까? 바로 양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농민이 지주들이 어떤 땅을 어떻게 갖고 있나 다시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바로 잡는 거, 숨겨진 토지를 다시 색출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균형론, 호포론, 결포론 여러 가지의 논의 끝에 균역법으로 갔지만 안 된다. 더 이상은 양반한테도 포를 걷어야겠다.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호포제는. 그러나 이 호포제를 흥선대원군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호포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호포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황곡은 사창제로 가고 요거를 이제 좀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1단원 마지막이랑 2단원 앞부분이 이렇게 쫙 자석 붙듯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다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 있는 내용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은 그냥 대충 감 잡았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 읽으면서 이 학습지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일단 아주 잘하신 겁니다. 실제로 더 디테일한 거, 외우는 거, 이거는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서 또 2회독하고 3회독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한 거거든요. 이거 제도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돌려보시기 하시고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탐구활동, 그리고 교과서 외에 있는 사료들, 그리고 생각해보기 문제까지 다 좀 마무리하셔서 나중에 밀려갖고 막 하지 마시고 지금 다 마무리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은 교과서도 읽고 줄도 쳐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등교할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